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최기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고요. 여러분 모두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이제 2015년이죠. 2015년 26기 시험을 위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은 학교에서 전혀 접할 수 없던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동산 공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런 과목이고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필기하고 하지 말고 그냥 첫 시간은 편안하게 들어볼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나머지 시험 제도라든지 합격하는 기준 이런 것은 상담 과정에서 여러분 다 상담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법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자, 봐주시고. 자, 저와 같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과목의 이름이죠. 네,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이 있죠.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대로 이제 개념을 정의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공법 할 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이제 민법에 부동산의 개념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이니까 대표적으로 건축물, 건물이죠. 네, 토지나 건축물이 부동산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하면은 토지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하고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몇 가지를 묶어서 편의상 이름을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부동산 공법이라는 개별 법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아셨으니까 공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개념이 좀 가슴에 와닿게 되겠죠. 자, 공법인데 그 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법을 분류를 하게 돼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법을 분류하게 되는데 그 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법을 분류하면은 사법하고 그 다음에 또 공법 이렇게 법을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법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민법이 있죠. 민법처럼 순전히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관계,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법이다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요.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공익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사익 보호가 목적이겠죠. 네, 사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민법이 바로 사법으로 분류되는 법률이고요.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법률은 이제 공법으로 분류되고 있죠. 자, 그때 이제 공법이다라고 하면은 이 공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를 의미해. 그래서 국가 등 행정주체하고 국가 등 행정주체하고 그 다음에 개인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공법이다라고 분류하게 되고요. 공법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이제 사법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국가 등 행정주체하고 개인 간의 지위를 따진다면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좀 우월하겠죠.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개인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국가 등 행정주체가 적절하게 규제를 가합니다. 규제를 가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이제 우리 공공의 이익, 공익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것을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또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들, 국민으로 하여금 소유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맞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제하고 조정을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부동산 공급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객이 땅을 사잖아. 땅을 사면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잠깐 봐요. 여기가 이제 우리 부산이잖아. 부산이면은 우리 그 국토 가운데서 부산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하면은 도시 지역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이 도시 지역은 다시 용도 지역. 그럼 부산에 있는 토지는 크게 용도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들어보셨었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면은 똑같은 부산에 있는 토지지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주거용도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도의 건축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상업주로 용도지 지정되면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그리고 공업지역은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녹지지역은 당연히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녹지지역에 어떤 개인이 이제 땅을 갖고 있어. 토지 소유자. 네, 개인이 땅을 갖고 있으면은 이 소유권, 자신에게 토지 소유권이 있지만 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도록 녹지지역에다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상가를 지으면은 국가등 행정주체, 부산시청이 되겠죠. 부산시청이나 관할 구청에서 네, 그런 개발 행위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을 해서 녹지를 보존을 함으로써 네, 이 지역 사회에 녹지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겠죠. 이게 부동산 공급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부동산 공급이 대충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거든. 자 그러면은 그 부동산 공급은 토지공법과 건물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4개가 있어요.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이 있다.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공부하게 될 토지 관련 법률은 몇 개? 4개가 있어. 4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이 몇 개가 있느냐면은 2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공부에서 토지에 관련된 법률 4개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 2개 그렇게 해서 모두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된 몇 개? 6개의 법률로 이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법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다 드린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이제 토지공법하고 건축물에 관한 건물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몇 개 아까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4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우리 처음이니까 그 학교에서는 이런 법률을 우리가 뭐 법을 전공하신 분도 배워본 적이 없어. 법대에서도 이런 법은 안 하거든. 그래서 완전 처음이잖아. 그래서 이제 낯서니까 일단 이런 법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라고 법률 제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최고의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최고의 법은 국토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국토기본법이 토지 관련 법률 중에서 최고의 법이에요. 이 국토기본법은 책 찾아봐도 없다 그랬죠? 이런 거 없고 그냥 제 시간은 필기를 하려고 하지 마. 노트 안 가지고 와도 돼.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입문서잖아, 그죠? 이게 얇은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1월달에 나오면은 840페이지다. 840페이지인데 이걸 2달 과정의 진도를 마무리를 해가야 되잖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는 감당을 못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수업 준비를 잘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교재 하나에 그다음 연필 메모할 때도 연필 하나 달랑 들고 오면 되지 노트를 들고 오면 저는 무서워해요. 노트 필기를 잘해서 검사받고 자격증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학습을 잘 하셔서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 뭐 이거 노트 필기 잘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시기는 지났어 지금은. 근데 필기도 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이걸 막 적고 싶잖아. 적고 싶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그 학창 시절하고 지금은 학습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5년 전에도 스마트폰은 없었잖아요. 안 써서 5년 안 됐다. 이게 일반화된 지가. 근데 5년도 되지 않은 순식간에 이게 일반화됐잖아. 요즘에는 지금 학교 가잖아. 고등학교 가면은 대학교 가면은 그냥 강의만 충실하게 딱 들어요. 듣고 이걸 필기를 하고 싶다. 폰으로 2방만 찍으면 되잖아. 여기까지 한 컷.
그 다음에 가운데 저 한 컷,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컷, 그렇게 찍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보다가 지하철수 보고 이 그림을 보면서 수업한 내용을 연상하고 복습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지워버리면 되지 뭐. 그걸 노트에 찍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노트 가지고 오면은 찢어버릴 거야. 자, 국토기본법. 아무튼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최고의 법은 뭐다? 국토기본법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냥 최고의 법이다 라고만 기억하십시오. 최상위법.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최고의 법은 국토기본법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근데 이 국토기본법은 제가 상징적으로 이제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법률을 소개합니다. 자, 국토의 제목이 아주 길어요. 네, 국토의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6개의 그 부동산 공법에 포함된 법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이에요. 왜? 이 법은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해서 상위법으로서 지위가 있고요. 또 나머지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해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가 있어. 그러면은 이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머지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40문제 가운데서, 전체 40문제 가운데서 이 국토계획법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은 12문제를 여기서 출제해요. 그러면은 법률은 한 개지만 출제 비중을 놓고 보니까 약 4분의 1 이상이잖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법에서 학습의 성공 여부는 국토계획법 이해에 달려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한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이제 국토계획법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머지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법이라든지 농지법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걸 못 잡으면은 도시개발법, 정비법 나가면 어려워서 감당을 못 하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법이고, 한 달 내내 이 법률 제목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때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 약속하지 뭐, 약칭해가지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낯설고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지 뭐. 자, 따라하십시오. 국토계획법. 네, 국토계획법. 수없이 듣게 될 거야. 네. 오늘만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12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 국토계획법을 이제 기본법으로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 사업, 우리 해운대도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죠. 해운대 신도시. 그리고 주변에 정관 신도시, 그죠? 정관 신도시 개발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신도시를 개발할 때 하는 방법이 있어. 수용 방식,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보상금 지고 수용해서 밀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용을 하지 않고 신도시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새로 도시개발소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환지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거든. 이런 방법들은 그냥 해야 됩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까? 법으로 규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또 누구나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방법, 사업을 하는 방법, 순서, 절차가 있겠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네,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이제 이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고 나면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사업구역이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한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구나. 해당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거나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방식이 유리하게 될까 등을 배워서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으시겠죠. 기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을 쭉 들어보면은 왜 이런 정말 이제 처음으로 접하시면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학문을 학교에서 안 가르쳤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날 거예요. 미국에는 고등학교에 부동산을 선택 과목으로 가르쳐요. 교과 과정에서 커리큘럼에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서 전공을 하지 않으면은 접할 수 없는 생소한 학문이잖아요. 그죠? 네. 자, 도시개발법 6문제 나옵니다. 아무튼. 네, 신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해운대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이 도로인데, 해운대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도 옛날에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농지, 전답 가수원이고, 또 임야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주 쾌적한 주거 중심 아파트죠. 주거 중심이 신도시로 개발됐다고. 한 18, 9년 됐다며? 해운대 신도시 개발된 지가 18, 9년.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10년만 지나봐. 그러면 약 30년 되잖아. 10년 지나서 30년 또 40년 됐을 때 지금 이 건물들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지만 건축 연령이 3, 40년 돼버리면은 건축으로 낡아지겠죠. 노후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조 안전성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또 도시 미관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주택으로서 기능이 잘 발휘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둬야 됩니까? 재건축해야 됩니까? 재건축하겠죠. 이게 정비야, 정비. 도시를 정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신도시 만들었고 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오래되면은 정비를 해야 되거든. 정비법. 네, 제목이 정식 명칭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이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렇게 돼요. 제가 그냥 정비법이라고 할 거예요. 정비법 그렇게 할 겁니다. 정비법. 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식 명칭 약칭하면은 정비법 그렇게 하지 뭐. 네. 정비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또 절차 또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조합 만들어서 하잖아. 그죠?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등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요. 네, 출제 문항수 여기서 6문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까지만 오더라도 문항수가 몇 문제가 됩니까? 24문제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만 해버리면은 절반이 훨씬 넘어버리죠. 네. 아마 이거 세 개의 법률을 잡는데 중점을 둬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국토 가운데서 농지에 관한 법이에요. 농지에 관한 법,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주요 내용이 한 세 가지 있어, 세 가지인데 농지 소유, 첫 번째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이 이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인데, 자, 농지 소유를 한번 봅시다. 농지 소유, 농지는 누가 소유를 해야 될까라고 항상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소유를 해야 될까? 여러분, 저를 보면은 농지를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섭섭해요. 딱 보면 농사꾼처럼 보이잖아. 제가 고향이 어딘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네, 경남 산청 알죠? 그죠? 네, 산청이 시험 끝나고 나면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저희들 학기가 시작될 때 한 약 2주 정도 쉬어요. 이 정도 휴가죠, 매년. 이번에 시골 가가지고 산청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계시니까 산청에 유명한 게 꽃감이잖아. 산청 꽃감. 저희 꽃감집 아들이야. 밤도 하고 밤 팔고 꽃감 팔아가지고 공부시켰거든.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84이고 엄마가 79이고 이렇게 되니까 연세들이 많으시잖아. 근데 아버지가 84인데 동네 가면 청년이다? 진짜라니까? 시골은 설 명절 때 이제 가족들 태워서 이렇게 운전해 오면 한 7시간, 8시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면 막 늦잠 자잖아. 근데 이장님이 방송을 해. 내일 설이니까 오늘 동네 청소 좀 합시다. 집집마다 청년들 한 명씩 나오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 동네 집집마다 한 명씩 청소하러 나오라고 하면 아버지가 나가신다니까. 84인데 청년 나오라면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런 살이면은 그죠? 진짜 나이가 이렇게 어린 축에 속한다니까 심부름하고 해야 돼요. 이런 살이
청년이고. 그럼 쟤는 동네 가면 뭐죠? 애죠, 뭐, 애. 누구 왔나? 그렇게 하죠. 오셨습니까도 안 해요, 저보고는. 누구 왔나? 그래. 애인 줄 알고. 나도 애가 있는데. 애가 있어 보이죠? 네.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네. 40은 넘었다고. 자,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농지는 꼭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농지를 소유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농지부에서는 농업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어떤 요건을 갖추면 법상 농업인이 되는지, 그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도시인들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칙이. 단 이제 뭐 주말 농장 알죠?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제 시골에 부모님이 사망하면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허용이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고.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 그다음 우리 국토도 한정돼 있고 농지 자원도 한정돼 있잖아. 이 한정된 농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 왜 농지는 보존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외부 세계라든지 이렇게 과학의 세계라든지 이런 걸 만나는 게 산청은 오지기 때문에 오전에 완행버스 한 2번 오고, 오후에 완행버스 한 2번 오고, 6시 되면 해지고, 불 끄고 다 자고, 그러니까 동네는 애가 많아요, 이제. 밤이 기니까. 그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화 등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외부 문화를 좀 접할 수 있었다고. 바다도 만화를 통해서 바다를 봤다니까. 바다 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그 만화 보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 야,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 그때가 되면은 우리 밥 안 먹고도 캡슐 하나만 먹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그런 얘기 했거든. 나만 했나? 다 그런 얘기 하고 안 컸나? 그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그런 세상이 왔어, 안 왔어? 왔죠. 지금은 캡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단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일부 출근 준비됐어? 해가지고 캡슐 안 넣어주고 돈 벌어와라고 보내면 누가 일하러 가겠어? 여보 퇴근할 때 옆으로 빠지지 마. 캡슐 준비됐으니까 빨리 집에 와. 수고했어. 씻어. 캡슐 안 넣어주고 자. 그럼 누가 돈 벌어가고 하겠어. 일하고. 얼마나 재미없겠어. 맞죠? 아니, 가끔 삼겹살 소주도 하고, 그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먹는 것도 큰 재미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회는 캡슐 하나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밥 먹어야 되고 삼겹살 먹어야 되고 소주 먹어야 되고 생탁 먹어야 되는 거야. 부산 생탁도 맛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량은 인류가 존재하는 식량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지는 일정한 면적이 보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으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 농지법인데 실무에 나가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본 시험에서는 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2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봐요. 국토계획법 몇 문제였죠? 12문제. 2문제 나오니까 6배잖아. 맞죠? 그러면 국토계획법 6번 공부할 때 이것은 한 번 해야 되는 거야. 정말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6번 강의할 때 이것은 한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농지법은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해요, 한 번. 강의를. 매번 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걸 해야 될 시간에 이걸 더 해야 여러분을 합격시키지.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5번 하고 이거 5번 하면은 그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6배를 강의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이 아니고 시험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 몇 번 강의한다고요? 한 번 해요. 괜찮아요. 한 번 하고 그다음 문제풀이 할 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올해 2문제인데 아주 쉽게 나와가지고 늘 같이 연습했던 것이 농지법 2문제 그대로 나왔더라고. 그러면 되지. 이걸 왜 매번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할지 5월 달에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선생님 농지법 안 해! 와서 이렇게 묻지 말라고. 알겠죠? 네. 여기까지 4개잖아. 그죠? 4개가 공통점이 있어. 부동산 공부에서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까? 토지 대상입니까? 토지에 관한 법이야.
그러니까 이 토지에 관한 법이 수백 개인데 이 네 개만 배우고 나가면은 나머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이 가능해요. 전문가가 모든 토지 관련 법률 수백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네 개를 가르치게 되고 수험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공법이 있죠. 건물공법이 있습니다. 건물공법. 자, 건물공법에 해당한 법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법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은, 건축물은 어디에 건축해요? 건축물은 대지에 건축하죠. 대지 위에다가.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대지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있잖아.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대지의 개념이 있어. 대지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대지의 개념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마다, 그리고 학문으로서 정의하는 대지의 개념은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다니까. 그걸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무엇인지 건축법상 대지를 배워요. 대지. 실무에 나가면은 부동산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대지의 개념이 쓰입니까? 집을 지으려면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대지의 개념이 쓰입니까? 건축법에 규정한 대지의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이거 배운다니까? 좋으시겠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면 절차가 있다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돼.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는 뭘 받던가요? 허가를 받아서 집을, 이 건축 절차인 거야.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승인입니까?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아서 집을 짓는 거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라로 이거 배운다고. 근데 모든 건축 행위를 허가받는 건 아니잖아. 일부는 이제 신고만 하면 돼. 구청에 가서 건축 신고만 하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 전문가니까 여러분 고객에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구청에서 신고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배울 거라니까. 좋으시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이제 건축을 하고 준공사 받아서 사람이 살 거 아니야. 살다가 해일이 밀려오고 있어. 그럼 죽어야 됩니까? 대피해야 됩니까? 대피해야 되죠. 어디로 뛰어야 되죠? 자다가 쏘고 차림으로 담장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자다가 담장을 넘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디로 뛰어가야 되죠? 도로로 뛰어가야 되죠. 그럼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사람이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뛰어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도로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야. 안전하게 대피됩니까? 사고 납니까? 대피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요. 보행,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건축물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2m 이상을 접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이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부분이 있어야 허가 난다.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잖아. 이런 거 다 배우게 된다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법의 주요 내용들이에요. 소개하려면 한정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대충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모를 거 아니야.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 몇 가지 정도? 그냥 이야기해요. 정답을 말할 필요는 없잖아. 처음 하는데. 대충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개? 내가 생각할 때 몇 가지다 이야기했어요. 몇 가지? 대충? 두 가지? 한 가지? 너무 소심하다. 아니, 건축법상 건축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이 말이야. 조금 더 쓰지. 옆에, 몇 개? 대충 하세요. 5개. 네. 다 소박하시구나, 꿈들이. 좀 쓰세요. 몇 개? 건축법상 건축의 종류는 내가 생각할 때 몇 개쯤 되겠다. 종류, 몇 개? 20개 이상. 우와, 잘 쓰셨네. 정확해요. 건축법상 건축의 종류가 28개야, 28개. 그러니까 단독주택. 알잖아, 그죠? 아파트는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들어봤죠?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1종, 2종 나눠진다고. 이렇게 쭉 나가요. 28개라니까. 생각보다 많잖아요. 건축물의 종류를 배우게 되고요. 그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 28개 중에서 말이야. 28개 중에서 주택에 관한 법이 있어요. 주택법. 그러면은 주택법의 뿌리는 뭐죠? 건축법인 거야.
건축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건축법상 분류된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서 주택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 되는 거죠? 주택법이 된다고. 자, 이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 주택 건설 사업 주체, 그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주택법에서 누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때 절차, 주택 건설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또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주택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운용할 것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건설된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 방법. 여러분 그 아파트 분양하잖아. 아파트 분양하죠. 분양할 때 1순위, 2순위 청약 자격이 구분되어 있죠. 이런 것들. 누구에게 건설된 아파트 주택을 누구에게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1순위로 공급해야 될까? 누구에게 2순위로 공급할까? 누구에게 3순위로 공급할까? 이런 거 다 법으로 정해뒀다니까. 그러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1순위가 될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주택이 공급되면은 사람이 거주하여 살게 되죠. 그냥 살아야 됩니까? 관리해야 됩니까? 아파트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 봤죠? 다 법에 의해서 관리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주택법의 주요 내용인데, 이쪽은 이제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봤죠? 그죠? 주택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공부를 왕창 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안 해요. 여기까지가 우리 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고,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 7문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법률별로 출제문항수를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출제문항수를 알아야 이만큼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은 한 번 볼 때 국토교육법 6번, 이거 6번 볼 때 이거 한 번 보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고르게 학습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거 다 연구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지금 학문을 하는 겁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까? 학문 연구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다르고 가장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전략적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소개한 거, 건축법하고 주택법, 건축법과 주택법은 부동산공법에서 뭐죠? 건축물, 건물공법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6개의 법률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토지 관련 법률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첫 번째, 아까 국토기본법은 제가 상징적으로 소개했고 시험 범위에는 해당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안 되고, 그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 가장 기본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고, 이것을 알아야 나머지 법률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토계획법부터 강의를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되죠? 네.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자, 국토계획법 갑니다. 네, 국토계획법. 아까 표정들이 내가 딱 들어오니까 긴장을 살짝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긴장이 어느 순간 딱 풀어지냐면 고향이 산청이다라고 하니까 촌놈하면서 딱 긴장이 풀어지더라고. 네. 근데 집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요. 집은 어디서 왔는지. 집은 서울에서 왔다. 왜? 출시했잖아. 그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번에는 진짜 일 많이 했어. 야, 가가지고 감을 저 일을 제일 잘하거든요. 해가지고 감을 한 4일 정도 따서 4일 정도 나무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아버지 연세가 많으니까 상자 못 들잖아. 따고 1인 다역 경운기 끌고 가가지고 경운기 운전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다. 잘한다 그냥. 그 경운기 끌고 가가지고 감 4일 땄지. 따가와야 냉장고에 넣어야 돼. 이게 냉장 창고가 있어. 넣었다가 이걸 날씨가 따뜻할 때 깎으면은 이게 홍시가 되어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마르지 않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넣어놔야 돼. 냉장실에 창고에 보관 다 내려서 넣어야지. 상자 재어야 되지. 얼마나 힘든데. 다 하고. 4일 땄지, 뭐. 그리고 저희 고향집에는 엄마 아버지가 이제 연세 많고 하니까 항토방을 만들어둔 게 사랑채를 이렇게 방을 한 개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가면 쓰려고 이렇게 항토방을 만들어 놨어. 좋잖아요. 항토방 만들어가지고. 그럼 거기는 뭐가 필요하지? 위채는 이제 기름 보일러지만 아래채는 그 하목 나무를 떼야 되잖아. 장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년 봄까지 떼고 다 했었어. 다 해가지고 경기 찌개를
그걸 이제 산에서 이 경기길까지는 여기 한 50m를 지게를 지가지고 날라야 되는 거야. 그 지게를 정말 이번에 오랜만에 재봤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지는데, 아버지 84인데, 아버지는 이제 나 절반 정도. 나는 그 2배를 이제 지고, 지게를 언덕길을 올라가지고 경기까지 끌고 가야지. 이걸 한 3일 정도 되다니까, 하목을. 그래, 내년 봄까지 뗄 장작 준비 다 해뒀지. 일 많이 했죠. 예. 봐, 농업인의 자격이 있잖아. 이런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시골에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렇게 서울 살고 이렇게 살잖아. 그죠? 객지에 살고 하지만 늘 이제 회귀 본능. 언젠간 돌아가야지. 가서 집 잘 짓고, 그래, 아버지처럼 골병들게 일하지 않고 즐겁게 일하고 한 3, 4일 정도 일하고 한 이틀은 돌아다니면서 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정도는 지사 약초도 캐고 뭐 이런 거, 그런 꿈은 늘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어도 늘 가야 될, 가서 비벼야 될 언덕이 있다는 게 늘 든든하고 참 좋았어.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고향이 있다는 걸 늘 이런 걸 좀 만들어주고 좀 그런 미천을, 삶의 미천을 항상 이렇게 좀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고향이 시골이라서 너무 좋아. 네. 그래서 늘 그쪽에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해운대 강의를 내려왔잖아. 여기 이제 2년 차에 1년 했거든. 2년 전에 해운대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바다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진짜 환상인 것 같아, 해운대. 참 좋은 고장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딱 잃어보니까 부러워요. 알았어. 자, 국토의 괭빛 이용. 아니, 김치에 소금만 뿌리면 맛이 없잖아. 가끔 양념도 섞어야지. 뭐. 그죠? 그것도 많이 뿌리면은 안 되잖아. 간간히. 자, 국토의 괭빛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거 이제 지금도 공부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 아까 몇 주 걸린다 그랬죠? 4주. 한 달 걸려. 이 공부를 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그럼 한 달 동안 공부를 해보면은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기다리기가 좀 힘드니까 우선 이 법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이 법의 중심 내용은 국토. 이때 국토는 이거예요, 이거. 지도 잘 그렸죠? 네. 우리 대한민국 국토. 국토를 의미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 이 땅은, 국토는 계획이 돼 있어,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요, 이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다 계획이 돼 있다니까. 장기 계획도 있고, 중기 계획도 있고, 단기 계획도 있어. 그러니까, 해운대 신도시가 하루아침에 여기 해운대 신도시가 개발된 게 아니고요.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 신도시가 개발되기 한 10년, 20년 전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다니까. 그와 같이 우리나라 국토는요, 이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고속도로를 10년 뒤에 건설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항만을 건설할 것인지 다 계획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항만이 건설되고, 녹지 지역이 풀려서 주거지로 변경되고, 그러면 해당 지역의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계획을 알면은 투자의 안목을 갖게 되죠. 그죠? 계획을 알고 투자하시는 분하고 계획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성공의 가능성의 차이가 나겠죠. 네, 이렇게 국토는 계획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 그리고 전부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 지리산은 개발해서 확 무너뜨릴까? 설악산을 폭발해서 그냥 확 평지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지어버릴까? 아니잖아요. 개발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될까? 이런 계획이 다 돼 있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국토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이용을 하니까 선계획 후 이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수립된 국토 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러면은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면은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막을 수 있죠.
환경 친화적이고 우리 시대에서 모든 개발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시대까지 지속 가능한 국토의 이용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선계획, 후이용이라고 하는 국토 이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었어. 그 국토계획법하고 국토지용관리법하고 이 도시계획법을 통합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생겨났다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법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법의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국토계획.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국토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토계획.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 근데 모든 국토의 개발과 모든 지역의 토지의 이용과 모든 국토의 보존이 전부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공단이 조성되는데 공장을 짓는데, 네,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집을 짓습니까? 개인이 집을 지을 때 아니잖아. 이렇게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고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도시계획,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집을 지어버리고 아무데나 공장 지어버리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라 라고 제도가 만들어졌어. 이를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도. 그러면 이 법의 중심 내용은 두 가지죠.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고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토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번째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예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 토지거래 허가 제도 많이 들어봤잖아. 토지거래 허가 제도. 야, 거기 땅값 많이 올랐잖아. 허가구로 묶였다, 막 그런 이야기 우리 하잖아. 그죠? 네, 토지거래 허가제도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부산 해운대구라고 합시다. 해운대구에 일정한 지역에서 집가가 땅값이 막 급격히 상승하는 거야. 자고 나면 청정부지로 땅값이 쑥쑥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좋지만, 그 다음에 그럼 땅값이 그렇게 오르면은 이쪽에 땅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투기 목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땅만 사두면 돈을 벌면은 왜 회사 갑니까? 땅만 사지. 그럼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되겠죠? 건전한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없죠? 그대를 둬야 됩니까? 투기를 막아야 됩니까? 투기를 막고 집가를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해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가 받지 못하면은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어? 없어. 투기 목적인 거래는 허가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투기 목적인 거래는 허가를 못 받으니까, 그죠? 투기 목적인 거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투기도 막고 집가 안정을 통해서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국토계획법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요 내용은 이거 세 가지라고 하면 돼요.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고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국토계획법의 핵심을 소개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강의는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이거 국토계획 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대상으로 소집된 국토계획의 종류, 국토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쭉 보자고. 그리고 그 국토계획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된 체계가 딱 잡혀 있거든. 그 국토계획의 체계. 그러니까 나무를 보자는 겁니까? 숲을 보자는 겁니까? 숲을 보자고 오늘. 그런 방법으로 두 번째 시간은
네, 강의를 준비합니다. 첫 시간에는 공법과 국토계획의 중심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죠. 두 번째 시간에는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의 체계를 네,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